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한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슬래시 상어의 습격 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후원자 소개와 함께 오늘 에피소드 열어젖혀 볼까 합니다. 지난 라이브 때 후원해 주셔서 방송 당시 감사 인사를 드렸었는데 감사 인사는 반복해서 드리는 게 좋죠. 의관을 정제하고 다시 인사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무대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팟빵에 요봄남봄 정주행 인증 댓글 꾸준히 남겨주셨던 램선우 님이 유튜브 닉네임은 드라마 연구회시네요. 유튜브 라이브에 친히 강림을 해주셔서 만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화이팅! 대본이 없다지만 귀신의 사연도 없으니 오늘 콘텐츠에 딱이네요 라는 말씀을 살목지 라이브 때 슈퍼챗과 함께 남겨주셨었는데요. 슈퍼챗에 딱 맞는 격려 및 응원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본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준비를 했던 허접 대본 때문에 방송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제 스스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램선우님 덕에 부담을 내려놓고 무사히 방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격려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역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좋아요. 그죠? 돈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나태해진다 싶을 때마다 신사임당께서 율곡이를 꾸짖을 때 썼던 회초리 가급적이면 신사임당 버전으로 세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정신 빡 돌아서 방송한 게 고작 그 정도였어? 야, 그리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으면 임마 대본을 안 날렸겠지 라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대본을 간수를 잘했어야죠. 다시는 대본 날리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클라우드 말고 하드디스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도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깔끔한 방송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나는 그래도 좀 날것의 방송이 더 좋은데 하시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자주 찾아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어제 한국 영화 이상형 월드컵 라이브 방송 했습니다. 5시간 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인가에 끝났어요. 생짜로 대본 없이 날것의 드립으로 가득 찼던 방송이란 말이에요. 각종 플랫폼에 다 올려가지고 이미 접하신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은 맞드는 것도 제가 다 안 자르고 거의 그냥 무편집본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런 거 나는 좀 과일 껍질째 먹는 거 좋아한다. 앞으로도 그런 거 좀 자주자주 나한테 좀 진상을 시켜봐라 하신다면 유튜브 라이브를 자주 찾아와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라이브 콘텐츠로 뭘 하면 좋을지 추천도 해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자 소개를 했으니까 댓글 소개로 가봐야겠죠. 먼저 팟빵 한빈 님께서 살목지 에피소드에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대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말 잘하시던데요. 흐흐.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맞든 거를 편집으로 다 쳐낸 덕에 그나마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나 보네요. 일말의 무음 구간마저 전부 쳐낸 끝에 말을 와다다다다다 몰아붙이는 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인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뭔 개소리야 싶은 구간마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꼼수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고 약속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되도록 지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방스님께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거 하면서 들어서 댓글을 못 달았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흐흐. 시네타운 19이 시작했다는데 팟캐는 없는 건가요? 검색해도 안 나옴 유유라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내용 중에
항상 다른 거 하면서 들어서가 제 눈길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뭐 건전한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왜 그런 거 하면 이 다른 거 하면서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 팟캐스트는 그냥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뭐 청소가, 운전이, 설거지가 중요하니까 요범남범 일시정지 누를까 말까 고민할 여유가 없다. 그냥 틀어놓고 나는 내 할 거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맞죠? 구독자로서 아유 매우 참된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다른 분들도 신대방스님 본받으셔서 틀어놓고 뭐 그 집에 안 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오래된 태블릿 PC 뭐 이런 거. 그걸로 요봄남봄 전체 재생 한번 싹 틀어놓으시고 아이고 내 정신이야 하시면서 출근하시고 나들이 가시고 요즘 뭐 중동 상황도 진정 국면을 맞이했겠다. 어디 3박 4일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러시면은 참 감사드리겠다. 그 시네타운 19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그 유튜브 위주로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컨셉으로 활동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SBS 시교라 채널 시사교양 라디오의 준말이라던데 시교라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시네타운 19 진행될 거라고 하니까요. 유튜브 쪽에서 일단은 뭐 팟빵에도 올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튼 일단은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이어나가실 거니까 무한으로 유튜브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만에 잣잣 한번 외쳐보겠고요. 다음에 유튜브랑 애플에는 이렇다 할 댓글이 없고 최근 구독자 수 50명을 넘긴 일당백 플랫폼 스포티파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술회전 1기 에피소드에 고조 괄호 열고 무라사키 괄호 닫고 님께서 솔직히 너무 재밌음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주어가 빠져 있어서 이 주술회전이 재미있으셨다는 건지 주술회전을 다룬 제 에피소드가 재미있으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에피소드가 재밌었다는 쪽으로 가뜩이나 퍽퍽한 인생 되도록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밝은 내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채널이 너무 재밌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롤스님께서 저 4월에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스라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 4월 한 달 동안은 못 듣게 될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었는데 어떻게 일이 잘 풀리셨나 보네요. 다시 찾아와 주신 것도 영광인데 이렇게 귀한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린스 팬이에요. I love you 롤린스 님께서 전지적 독자 시점 그리고 살목지 에피소드에 각각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멸살법 계속 연재된 이유가 김독자를 살리기 위해 쓴 웹툰이라 조회수가 1위여도 나올 수가 있는 설정일걸요? 라는 말씀을 전지적 독자 시점 에피소드에 남겨주셨는데 뭐 이제 이런 영화 전독시 속 설정이 뭐 어땠네 저땠네 얘기 나눌 이유가 있을까요? 속편이 나온다 하면 모르겠는데 전독시 사정 다들 뭐 다 아시잖아요. 넷플릭스로 공개가 된 이후에 뭐 아주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으면은 넷플릭스도 오호 요것 봐라 한번 우리가 판권을 싹 다 사가지고 2편 만들어봐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 아직까지는 들리고 있지 않죠. 여태껏 안 나온 거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살목지 에피소드에 밤에 이거 들으면서 잤는데 어휴 악몽을 꿨는데 라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없는 귀신한테 쫓기는 꿈 꾸셨으려나요? 아니면은 꿈에서 깬 줄 알았는데 살목지 한가운데서 눈을 뜨셨다거나 그럼 이번 에피소드 들으시고는 상어와 사투를 벌이시는 꿈 꾸시게 되려나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럴 일이 거의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스래시 상어의 습격 이 작품 공포 영화 장르가 아닙니다. 좀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 저 그래서 그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장르가 뭐 전환된다고 해야 되나?
그건 너무 거창한 표현이고 하여튼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내려놓는 원래도 기대치가 없기도 했지만 더더욱 기대치가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냥 '야 저게 뭐냐?' 하면서 막 낄낄낄거리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봤습니다. 예. 그러니 오늘 밤에는 악몽 따위는 꾸시게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저 롤린스가 여러분의 통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테니까요. 요범남범 청취자, 구독자, 후원자 여러분 모두 잘 자요. 오프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룰 오프닝은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에피소드로 다루기는 조금 애매해서 오프닝 시간에 간단한 리뷰 남기는 걸로 대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뭘 봤느냐, 뭘 봤길래 에피소드로 다루기가 애매하다는 거냐.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하야오 영감님 연출작, 공동 연출작이기도 한 마녀 배달부 키키를 봤습니다. 모노노케 히메나 천공의 섬 라퓨타처럼 이번 마녀 배달부 키키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이건 나갈 돈, 그래서 내 수중에 남은 돈은 에게 이것밖에 안 되네 하는 이 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짤 출처가 키키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짤로만 알던 이미지의 출처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괜시리 반갑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을 안고 봤는데 그래서 재밌게 봤느냐, 어땠느냐, 작품 소개니 뭐 줄거리 요약이니 이런 거는 다 건너뛰겠습니다. 뭐 정식 개봉 때 그 일본어 원제를 살려서 마녀의 택배로 개봉을 하려다가 택배가 일본어에서 유래된 표현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고민을 한 끝에 그냥 해적판 제목이었던 이 국내에 키키가 2007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해적판이 돌 만큼 돌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해적판 제목으로 쓰였던 거 그냥 그대로 쓰자 해가지고 해적판 제목 마녀 배달부 키키가 국내 개봉명으로 됐답니다와 같은 뭐 이런 작품 소개 내용들 다 빼고 잠깐만 택배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데 굳이 안 쓸 필요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마녀의 택배 보다는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제목이 좀 더 까와이하죠? 결과적으로 잘 된 케이스 같은데 뭐 이런 작품 소개니 줄거리 요약이니 건너뛰고 그래 뭐 공식 시놉시스 정도만 읽고 간단 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끔 지칠 때도 있지만 저는 잘 지내요. 13살이 된 초보 마녀 키키는 마녀의 전통에 따라 검은 고양이 지지와 함께 낯선 바닷가 마을로 떠난다. 다정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며 배달을 시작하게 된 키키는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가기 시작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법의 힘이 약해지며 위기에 처하는 행복을 배달해드립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뭐 13세 사회초년생 소녀가 자영업자 쿠팡걸로 거듭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땠냐 그래서 아이고 뭐 다 건너뛰겠다고 해놓고 말이 계속 나오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어땠냐?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제목도 마녀 배달부 키키고 그림체도 본디 지브리 스타일 자체가 그렇지만 이 작품이 특히나 더 귀염귀염 해가지고 지브리 특유의 어른 동화 스타일이 덜한 확실히 좀 어린 관객들을 타깃으로 만든 작품인 줄 알았어요. 보고 난 후에도 그 어른 동화 색채가 덜하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만 어린 관객들만을 노리고 만든 작품은 아니구나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줄거리 간단 요약 때 말씀을 드렸듯이 13세 소녀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이 영화는 그리고 있잖아요. 엄마처럼 훌륭한 마녀가 되겠다란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품어온 큰 포부를 안고 낯선 그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게 됐는데 독립, 뭐 자립, 이 립자 들어가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죠. 방황하면서 점점 풀 죽어가는 키키를 보며 저의 사회초년생 시절 아니 작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무슨 사회초년생이야. 이제 나도 뭐 사회 물 먹을 만큼 먹었지 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냥 뭐 사회초년생 티를 안 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꼴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어린 시절 모종의 결단을 했더라면 키키만한 딸이 있을 정도로
키키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지만 키키의 모습이 곧 지금의 그렇기에 저 같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여전히 사회초년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예, 그 정도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점도 많고 예,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고군분투기를 보다 보니까 절로 공감과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밥 먹듯 했던 빗자루 타기 또 어느샌가 왠지 모르게 안 될 때 예, 안 되는 그 키키의 모습 그거 보면서 왜 내 입안의 혀가 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 괜시리 입안이 막 불편해지고 그러잖아요. 저작 운동이 잘 안 되는 것만 같고 살면서 그런 경험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는 뭐 스포츠 쪽으로는 입스 같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들 다들 있으시니까 예, 저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이제 입스 걸린 키키 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뭐 저는 마법을 부릴 줄은 모르긴 합니다만 그 괜시리 나의 그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 어느 순간 안 돼 버리니까 그럼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 거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끝에 나의 어떤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거를 반추를 하면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예, 이렇듯 저의 자화상을 보게 해주었다는 점 키키 참 좋았고요. 이 영화에는 빌런이 없죠. 이런 거를 모르고 때 묻을 대로 묻은 더러운 종자인 제가 영화 초입부를 볼 때만 해도 저 빵집 아줌마가 키키를 등쳐먹겠구만. 키키의 능력을 알아보고 키키 골수까지 빼먹으려는 아주 나쁜 아줌마겠구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참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네요. 그 정도로 참 훈훈한 마음씨를 지닌 뭐 아주머니를 포함해서 이 동네 주민들로 키키네 도시가 가득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놈은 그딴 것도 모르고 예. 함부로 재단하고 그랬었죠.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 주민 전체가 부모와 함께 그 아이를 키워준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옛말이 됐죠.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흔했었는데 부모님 자리 비우시면은 옆집 아주머니, 뭐 앞집 아저씨가 대신 저를 혹은 뭐 우리 집 아이를 돌봐주시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그러다가 좀 예의 없는 행동하면은 앞집 아저씨가 갑자기 내 귀싸대기를 날리는 뭐 그런 낭만의 시대이기도 했고, 예, 그때는 뭐 그렇게 너도 나도 이제 훈육 방식으로 사랑의 매를 들기도 했고, 그런 낭만의 시대이기도 했고, 여튼 이렇게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봐주고 키워주고 했단 말이에요. 갓 어른이 된 사회 초년생도 결국 온 마을이 뭐 돌봐주고 키워준다까지는 아니어도 온 마을이 함께 배출을 해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빌런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표현해내려는 것 같아 영화 보는 내내 포근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거 혹시 동명의 TV 애니메이션을 극장판 개념으로 합쳐서 내놓았던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됐었는데요. 하나의 독립된 영화로 보기에는 15분, 20분짜리 개별 에피소드들을 한데 묶어서 극을 완성해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 후반부 비행선 사고 에피소드가 의심의 기름을 부었었어요. 후반부 들어서 결말을 위한 결말에 해당하는 사건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고 느껴졌거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과 같은 편집 기법까지 더해져서인지 그런 인상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훈훈한 결말이었음에도 뭔가 개운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하나의 독립된 영화를 봤다기보다는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을 몰아보기 한 것 같은 감상을 받아서 그래서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마녀배달부 키키를 보며 들었던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은 3.0입니다. 여기 제가 2007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는 마녀 배달부 키키가 2007년에 국내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국내 개봉 연도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2007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이고요. 한 줄 평은 세상의 모든 키키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자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침착맨의 악어 대소동 영상을 제작진이 보고 참고했다에 제 돈 500원을 기꺼이 걸겠습니다. 스레쉬
상어의 습격 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예, 물 마시고 왔고요. 아유, 요즘 저 같은 비염 있는 사람들은 코가 정말 나만하지가 않네요. 휴지도 안 나만하고 콧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좀 콧소리가 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작품 소개 시작을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스래시 상어의 습격은 영화 빅쇼트, 바이스, 돈 룩 업 등을 연출했던 아담 맥케이 감독이 제작을 맡고 영화 월요일이 사라졌다를 선보였던 토미 비르콜라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는데요. 2024년 말에 촬영을 마친 스래시는 본래 몸을 떨다 혹은 전율이라는 뜻의 쉬버라는 제목으로 SHIVER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8월경에 극장 개봉하려고 했답니다. 헌데 어쩌다가 2026년 4월에 극장 개봉도 아닌 넷플릭스로 공개되기에 이르렀냐. 제작 배경까지 쓱가서의 말씀을 한번 쫙 드려보자면은 스래시는 실화 기반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초 호주 브리즈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었어요. 단 3일 만에 600mm가 넘는 영화에서도 나온 설정이죠. 비가 브리즈번의 말 그대로 투하됐었습니다. 브리즈번이라는 도시는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것이 특색인 호주의 대표적 해양 도시입니다. 여기에 비가 투하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이 범람하기에 이른 거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황소상어가 원래도 브리즈번 강가에 살고 있대요. 염도가 낮은 강물이나 민물에서도 살 수 있는 특이한 신진대사를 갖고 있어서 브리즈번 강가 일대에 서식하고 있다는데 기록적인 강수량, 이로 인해 발생한 대홍수, 그로 인해 이제 여기저기서 터지는 각종 피해를 틈타서 황소상어가 도심 한복판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브리즈번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각종 SNS에는 침수된 도로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봤다는 제보가 연이어 올라오게 됐다고 하고요. 이거를 토 감독이 보고 야, 이거 완전 영화 같은 내용이네. 아니, 거기다가 이런 기록적인 폭우, 다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시의성에다가 경각심까지 줄 수 있고 괜찮은데? 해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이제 아담 맥케이 감독한테 제안을 했대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 뭐 이런 식으로. 감독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네 야, 이거 견적 나오네 해가지고 소니한테 전화해서 야,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해서 뭐 후들뚝딱 배우들 캐스팅하고 2024년 말에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2024년 말이면 어중간한 영화들 극장 개봉했다가 피본 사례가 좀 어느 정도 쌓일 만큼 쌓였을 때죠. 차라리 OTT에 통째로 넘기거나 OTT랑 지분을 나눠서 배급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슬슬 미국 배급사들 사이에서 설대란 말이에요. 이를 간파한 넷플릭스가 소니한테 딱 이 연락을 때립니다. 아이, 그거 뭐 좀 애매하다 생각되는 영화들 그냥 우리한테 째로 벌크로 넘기쇼. 그 제작비 보전해 줄게. 뭐 부족해? 그러면 거기다가 좀 더 얹어서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소니가 받아들입니다. 디즈니, 워너, 유니버설 그리고 뭐 파라마운트 등처럼 자사 OTT를 만들 바에는 그냥 넷플릭스랑 파트너십을 맺자. OTT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비용 쓸 바에는 그 비용 아껴가지고 뭐 넷플릭스랑 뭐 짜옹해서 뭐 어떻게 협력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설정 비용으로 책정하는 게 더 낫지. 이제 이렇게 겐또가 일본 기업이니까 겐또가 쓴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니, 넷플릭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이죠. 이때 스래시, 당시만 해도 쉬버와 함께 넷플릭스 쪽으로 넘어간 소니 배급작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아바타건, 주토피아건, 귀멸의 칼날이건, 좀비딸이건 다 셔터마우스 시켜버린 저 롤린스가 일찍이 탁! 야, 이거 대박난다. 알아보고 팟빵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명실상부 2025년 최고 흥행작 Hey 주모, shut the close please. K-pop 데몬 헌터스였고요. 이 넷플릭스가 그러면 왜 K-pop 데몬 헌터스와 함께 쉬버를 벌크 계약에 포함을 시켰느냐, 스래시를 포함을 시켰느냐, 그 이유로는 영화 언더 파리스, 한국 공개명 센강 아래의
흥행 신화가 꼽힙니다. 2024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센강 아래는 공개 후 91일간 총 1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부분 올타임 흥행 랭킹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장사 되겠다. 뭐 상어 영화 이렇게 대박 났으니까 얘도 한번 잘만 만지면은 이거 흥행 대박 나겠는데 해가지고 쉬버를 계약에 포함시켰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제 2025년 8월에서 2026년 4월로 공개, 이것도 이제 개봉해서 공개로 그 시기가 밀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제목은 왜 쉬버에서 스래시로 바뀌었느냐? 마침 소니가 당시에 기획 중이었던 동명의 스릴러 영화가 있었대요. 그 작품과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목을 지금처럼 몸부림치다, 허우적거리다는 뜻의 스래시로 바꾸게 되었다 합니다. 제목 바꾸고 2026년 4월에 공개하기로 얘기가 이렇게 오고 가던 중에 2026년 1월에 올 초에 참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4년 전 브리즈번 때처럼 기록적인 폭우, 홍수 발생, 황소상어 도심 출몰, 인명피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 크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뉴스를 보여주면서 보세요. 아니,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냥 영화 속 허구의 내용이 아니에요. 딱 이거 한 줄만으로도 어련히 알아서 영화를 바이럴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점을 적극적으로 넷플릭스가 어필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고 마침내 스래시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 첫 주 3,77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넷플릭스의 기대에 보답하는 화끈한 성적으로 넷플릭스 영어권 영화 부문 1위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2위랑 격차가 무려 3천만 회 넘게 납니다. 비영어권 영화 부문 1위작과는 차이가 더 나고요. 압도적인 성적으로 전 세계 1등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이 같은 높은 조회수를 바탕으로 93개국 탑 10에 올랐고요. 그중 8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휴민트에 밀린 2위로 데뷔를 했네요.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세계 1위. 뭐 그것도 압도적 1위인데 한국 요 코딱지만한 시장 뭐 중요하다고 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병장제대한 오리지널 본투비 김치 인 거 아시죠? 대한민국 사랑하니까 코딱지니 뭐니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기무치는 맛대가리 족도 없다 데스. 파오차이는 니 씨발 아니 니 취팔로마입니다. 예. 자, 신토불이 인증했고요. 출연 배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는 제 기준으로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주연작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에 나와서 오스카 나무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디몬 하운스 배우고 뭐 워낙 다작하시는 분이라 이름은 잘 모르셨어도 얼굴은 이 사람 봤지 알아 뭐 저 영화에서 봤어 이 영화에서 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디몬 하운스 배우가 가장 좀 이름값이 높은 배우인 것 같고 이 외에 브리저튼 시리즈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름을 알렸다는 피비 디네버, 제가 브리저튼을 안 봐가지고 피비 디네버 배우가 출연을 하고 또 신예 휘트니 피크 배우 등이 출연을 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줄거리랄 게 이걸 어떻게 이 뒤따큰 허리케인이 미국 해안가 마을 근처에 발생을 해서요.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 대피령까지 나왔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바닷가 제반 시설마저 무너져서요. 황소상어들이 도심 한복판으로 오게 돼가지고요.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 잃은 상실감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가 더 이상 내 옆에 없다는 상실감에 공황장애가 와서 집순이가 된 소녀하고요. 집순이 소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런 영화에 꼭 나와줘야 하는 해양 전문가 삼촌하고요. 뉴욕에서 이 깡시골까지 신랑 하나 보고 왔건만 신랑이란 쉐끼는 애만 싸질러 놓고 포커 선수 하겠다고 집 나가버려서 홀로 출산하게 된
만삭의 여성하고요. 정부 지원금 받아먹으려고 무늬만 양육하고 있는 쓰레기 위탁 부모 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10대 새남매하고요. 상어 한 까뜨 따면은 내 인생 핀다 생각하는 기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 걸랑요? 저 여러분들이 제 줄거리 요약 좋아해 주신다는 거 잘 알걸랑요? 근데 이거 엔딩 크레딧 빼면 상영 시간이 78분밖에 안 되거든요? 영화도 짧거니와 내용도 예,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시고 뭐 할 게 없걸랑요? 그러니 이번에는 좀 짧아도 이해해 주시면 줄거리 요약이 짧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 껄랑요? 예, 그 다음 내용은 궁금하시면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만 줄거리 요약 줄일게요잉. 볼까 말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 제대로 된 길티 플레저를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보십시오. 뭐 제목부터 포스터까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어가 나와서 사람 잡아먹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사지절단 나오고 피가 낭자하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아니 뭐 말로만 들으면 좀 보기 좀 거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가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병맛입니다, 병맛. 이 감독이 원래 이제 그런 걸로 뜬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감독이 연출했다는 걸 모르는 채로 봤는데 여튼 예, 모르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병맛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뭐 기후 위기로 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일종의 교훈적 제작 의도를 담고 있는데도 영화가 중반을 기점으로 병맛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이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맛 또한 의도를 했는가 하면 감독의 필모를 봤을 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아쉬웠던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환이 잘 안 됐어요. 잘 좀 합쳐지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왜 스래시냐 트래쉬 아니냐라는 악평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런데 뭐 이 점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보신다면은 아니다. 예, 뭐 그냥 인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놓고 유혈낭자 장면 나오고요. 막 사지절단 장면 나오고요. 야, 이거 아무리 영화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식의 장면들이 몰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자꾸 새어 나옵니다. 야, 이게 아무리 영화라도 그렇지. 야,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요. 예. OTT, 뭐 팝콘 무비, 뭐 슬래셔 무비 등등을 보는 이유 중에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별 생각 없이 즐기고픈 뭐 욕구가 꽤 크게 자리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소파에 늘어져 가지고 뭐 낄낄거리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뭐 볼만한 영화 없나 찾으시고 계신다면은 스레시 그런 방면으로서는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가 기준 말씀드려 보자면 아까 제 볼가 설명 있죠. 그 볼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거 들으시면서 쪼끔이라도 아주 쪼끔이라도 '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내 소중한 시간을 네가 말한 뭐 욕구니 뭐 길티 플레저니 뭐니 그런 거 충족하는 데 쓰라고?' 싶으셨다면 보지 마세요. 예. 나는 길티 플레저라 해도 좀 A급 제작진이 만든 B급 스타일 영화 그 신시티 만든 로버트 로드리게스 풍의 뭐 이런 쪽 B급 좋아한다 하시면은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예, 스래시도 그 제작진 명단만 보면 소니 배급에 아담 맥케이 제작에 등등 해서 A급 제작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A급 제작진 맞는데 이 양반들이 대놓고 B급을 노리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예, 볼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급으로의 전환이 덜그덕 거리이기 때문인 건데요. 충분히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점들이 좀 걸리신다 하시면 괜히 뭐 영화 보시고 "에휴 씨 야 롤린스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길티 플레저야." 뭐 이런 이제 말씀만 나오실 게 뻔하니까 뭐 길티 플레저용 영화 좋은 거 많잖아요 주변에. 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들 뭐 한국에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있고 또 뭐 할리우드에는 뭐 분노의 질주 뭐 이런 거 최신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의 질주 10 같은 거. 아 정말 전형적인 돈 많이 들인 팝콘 무비죠. 예. 그런 거 보고 싶으시면 그런 거 보시면 되니까 예. 굳이 스레시나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소개 때 먼저 좋았던 점인데요. 그 작품 소개 때 이 영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같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그 해당 내용을 영화를 본 뒤, 그러니까 대본 작성할 때 알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계속 '야 이거 영화적 허구라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런 일이 이 지구상에서 안 벌어질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지 않았냐. 얼마 전 미국 하와이에도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들이닥쳐서 120년 된 댐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끼쳤다는데, 뭐 민물에서도 활동하는 황소상어? 아이고 해양생물 백과사전 잘도 뒤져보셨네 낄낄 하고 이거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거. 이거에 준하는 일이, 혹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수도권 집중호우로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 제네시스남 기억들 하시죠? 양복 입은 뭐 셀러리맨인 것 같은 분이 자기 제네시스 그 차 썬루프 위로 올라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같은 그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2년 전에도, 그러니까 2024년에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한반도 남쪽 지역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이 마을 곳곳이, 도심 곳곳이 침수가 됐었었고요. 기후 위기로 인해 이런 일들이 더더욱 빈번하게 벌어질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한 걸 인지를 한 채 스레시를 보다 보니까 초반까지는 경각심이 절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뭐 평화롭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일상적인 마을의 모습, 토네이도의 허리케인에 대처하는 주민들의 모습, 분주한 모습, 이런 게 뭐 우리나라도 태풍 온다고 하면 예방할 때 그런 모습들 많이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저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보일 날들이 생길 테니까, 영화 내용이 그냥 영화처럼 안 보이고 현실, 언젠가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지점은 영화가 시의성과 교훈을 동시에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줬다는 점에서 영화가 아닌 다큐로 받아들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현 세태를 자각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미덕이라 생각을 해 좋았던 점으로 이렇게 꼽아보게 되었고요. 그다음 좋았던 점으로는 그 영화의 실질적인 상영 시간이 제가 78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병맛으로 전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장르적 문법에 맞는 상어가 나타났다,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피해야만 한다, 피했다 식의 간결한 흐름을 스레시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좋았습니다. 기획 의도에 맞게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빠지겠다. 뭐 이렇게 저는 읽혀져 가지고요. 좋게 봐줄 지점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상어 영화들이 다 상영 시간이 90분 안짝이죠. 최근에 개봉을 했던 블레이크 라이블리 배우 주연 언더워터라는 영화는 86분이고 47m 라는 영화는 또 89분이고 다 90분 안짝입니다. 왜 이렇게 90분 안짝으로 만드냐? 왜냐면은 그 앞서 언급한 장르적 문법, 그 간결한 흐름, 여기에 괜히 이거저거 더 붙였다가는 지루해지기 쉽상이기 때문인데요. 주인공들이 죽어나간다. 이거를 뭐 더 다양하게 보여준다 해도 결국에는 누가 더 끔찍하게 죽나, 누가 더 바람캐인가, 그런 걸로만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걸로 영화가 귀결돼 버려서 자극, 더 센 자극, 바람, 슈퍼 바람,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 좀 물리게 됩니다. 짜증 수치만 높아지게 되고 나중 가면은 질려버려요. 어차피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괜히 무리하게 마치 그 시청률 잘 나가는 사극 무리하게 막 10부작 더 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관객이 상어 영화를 보며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어 영화의 원조인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는 상영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긴 합니다. 2시간을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고 그러니까 원조 블록버스터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2시간 동안 상어와의 사투를 그 2시간 내내 쫀쫀하게 그려내려면은 스 감독님 정도의 연출력을 갖고 있어야 시도해 볼 만한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90분 안짝으로 끝내는 게 뭐 적당히 물리지도 않고 좋다 이거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흥행을 다 해왔으니까. 스레시도 딱 그 알잘 딱갈센? 알딸 잘잘, 이 발음이 또 잘 안 되네요. 아유 참, 뭐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지. 그렇게 이제 알잘 딱갈센 전략을 택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 센강 아래도 앞서 언급했던 넷플릭스에서 그 비영어권 영화 부문 2위, 흥행 2위에 올랐던 센강 아래도 상영 시간이 100분입니다. 근데 뒤에 그 엔딩 크레딧 같은 거 빼면 90분이에요, 결국.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더 끌어봤자 영화 만드는 제작진이나 이 영화를 보는 여러분들이나 서로 좋을 게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90분 안쪽으로 영화를 이제 주로 만드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상어 영화라는 게 장르적으로 가보면 결국에는 크리처물이잖아요. 이런 크리처물들이 후반부에 주로 어떤 내용을 배치를 해놓느냐. 주인공들이 크리처의 발생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주로 꾸려놓죠. 가장 안정적인 내용으로 분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극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알고 보니 지금껏 우리를 괴롭혔던 이 크리처는 어떤 기계가 됐든 슈퍼파워가 됐든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재생산 되고 있었던 녀석들이었거나 아니면은 슈퍼 크리처의 하수인이었다. 이 발생지 혹은 그 슈퍼 크리처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고 결국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발생지로 가서 이 전쟁을 끝내보자. 이런 내용 많이들 보셨죠? 톰 크루즈 형 주연작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우 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퍼시픽 림 또 마찬가지였죠.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1편 내용도 유사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고질적인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1시간 반 동안 보여줬던 그 관객들로 하여금 공포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크리처들이 후반 30분 들어서면 이제 애송이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왜? 슈퍼 크리처가 나왔으니까, 보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90분 동안 보여준 애들이 이 보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인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으면 슈퍼 크리처가 정말 진짜 개쎄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본 건 뭔가 결국에는 짜바리 애들이었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압도적인 빌런이 주는 위압감 만큼이나 약간의 상실감도 관객 입장에선 동시에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영화에 대한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30분 안에 영화를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그 최종 보스를 상대하는 내용도 그렇게 치밀하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폭탄 터트려가지고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귀결이 되죠.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좀 맥 빠지는 걸로 끝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질적인 아쉬움으로 이 크리처물들에는 자리 잡게 되곤 하죠. 상어를 소재로 한 영화들 중에도 이런 내용으로 귀결되는 작품들 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 배우 주연 2018년 개봉작 영화 메가로돈이 그랬어요. 심해조사단이 알 수 없는 생명체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이 생명체 전설의 포켓몬 메가로돈이다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영화 메가로돈이 다루고 있는데 상영 시간이 113분, 1시간 53분 정도 됩니다. 엔딩 크레딧 빼면은 한 1시간 한 45분 되겠죠? 그러면 후반부 한 15분, 20분 가량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반까지 주인공들이 상대했던 메가로돈은 피레미에 불과했다. 진짜 메가 파워 메가로돈이 온다. 두둥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아쉬움이 고스란히 재현이 되는 거죠. 스래시에서는 이런 늘어뜨리기식 전개, 이 점점 물려만 가는 묘사 등이 없어서 왜냐하면 영화의 물리적 시간이 짧으니까 이 상영 시간이 간결한 만큼 딱 할 말만 하고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이더라 해서 이 좋았던 점으로 갖고 와 보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들어가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분이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월요일 화이팅입니다.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볼게요. 기획 의도와 묘사 방식 간의 불협화음 이것 때문에 영화가 결국엔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초반을 보면 저는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혀 몰랐는데도 그래 이런 일이 충분히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가 있어 라는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장치들로 영화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름 좀 진지한 방향으로 영화가 진행을 해 나가다가 후반 들어서 병맛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니 기획 의도가 처음부터 진지한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만들었으면 끝까지 진지하게 가야 됐었는데, 교훈을 줄 거면 끝까지 진지한 태도를 유지를 하든가, 애초부터 그냥 좀 재미를 추구했더라면 처음부터 병맛으로 가든가, 처음부터 막 사지절단되고 더욱더 좀 오바스럽게 그 신체들이 훼손되는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노선은 이겁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내달렸으면은, 이거 그냥 좀 시의성은 적당히 묻히고 그냥 병맛으로 만든 그런 영화구나. 오케이 하고 봤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뭐야? 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구심이 달리게 된 거죠. 이 토감독이 원래 이런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그 노르웨이 출신인가 그런데, 이 할리우드의 발탁이 되게 만들었던 그 작품도 무슨 좀비 영화, 슬래셔 무비 좀비 영화인데 설정이 되게 기괴하고 엽기적이고, 그거를 상당히 극단적인 폭력 수위로 구현해낸 작품을 이제 선보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제레미 레너, 젬마 터튼 배우 주연의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이라는, 역시나 약간의 좀 극단적인 폭력과 병맛, 액션이 가득한 영화를 찍게 된 거고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찍었다, 스래시를 찍었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좀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모른 채 봤다니까요. 모른 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또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노선 정리를 확실하게 했어야죠. 아니면은 잘 섞든가. 근데 잘 섞지도 못했어. 아니, 그 위탁된 새남매를 상대로 좀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던 양아버지가 무참히 상어들로부터 도륙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전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서부터 영화가 병맛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등장하고, 이게 일단 뜬금없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들도 갑자기 편집 방식들도 되게 유쾌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봤던 영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영화가 탈바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이 당황스러움을 그냥 아유 그래 뭐 그냥 허접한 영화니까 뭐 라는 식으로 내려앉고 이제 보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막 그 임산부가 그 나무 조각으로 막 자기 탯줄 자르고, 이제 막 출산했는데 막 수영 열심히 하고 뭐, 그리고 굳이 자기 핸드폰으로 찍으면 될 것을 그 흑인 소녀에게 아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출산 임박해 가지고 나의 그 중요 부위가 얼만큼 벌어졌는지 그거를 육안으로 봐달라. 그걸 왜 하는 건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출산 당시에 틀어놓을 음악 리스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틀면서 갑자기 영화 분위기 되게 유쾌하게 변해버리고, 이런 것들 되게 선명하게 병마신 거를 선언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드렸듯이 좀 진리도록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요. 유쾌하지만 허접한 건 허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되게 진지하게 추구를 하면서 갑자기 병맛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렇다고 장르가 전환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상어를 상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어를 상대하는 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톤을 바꿔버리면 관객 입장에서는 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그 감독과 뭐 제작진의 의도 같은 거는 휘발돼 버리는 거고. 예. 그냥 처음부터 낄낄대면서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아쉬운 점이, 이런 영화에서 캐릭터들은 대단히 납작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촌처럼 해양 전문가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되고, 뭐 사연 있는 주인공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이 있는 주인공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병이 있어 가지고 집 밖을 나가기가 좀 힘들어하는 주인공이 있는 거고, 뭐 다른 영화들에서는 뭐 어디 신체 일부가 심하게 다쳤다든지 뭐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인공에게 물리적인 제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바람 캐릭터 한두 명씩 집어넣죠. 여기서 이제 그 피비 배우가 맡은 그 임산부 캐릭터가 좀 바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연한 것 같죠. 넣어진 것 같죠. 뭐 굳이 임산부라는 캐릭터 설정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의 뭐 장르적인 문법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봤어요. 그러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람 캐릭터는 이제 관객들의 욕받이 롤인 거잖아요. 관객들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저 왜 저래? 저 사람을 왜 자꾸 저렇게 도와주려 그래? 사람들 왜 이렇게 착해? 그냥 버리고 가. 쟤 때문에 도대체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이야? 라는 그 분노를 그 캐릭터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캐릭터로 이 감독과 제작진은
무려 임산부를 설정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끝까지 달려보겠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욕바지 캐릭터는 요즘 같은 political correctness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누굴 욕바지 캐릭터로 세웠어도 말이 나왔을 겁니다. 백인 남자를 욕바지로 했다. 그러면 야, 뭐 만만한 게 백인 남자냐? 또 트럼프 까는 거지? 아유, 이젠 좀 질린다. 작작해. 너네는 뭐 트럼프 뭐 말고는 뭐 도대체 뭐 캐릭터 못 만드냐?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흑인 여성을 욕바지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흑인 여성을 욕바지로 해? 얘네들 완전히 정치적 잣대가 쓰레기구만.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지? 이렇게 욕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무려 임산부를 욕바지 캐릭터로 세팅을 해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용감한 거죠. 용기인 거고 저는 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가든가 정말 무한 이기주의로 점철돼 있는 임산부 캐릭터를 보여주든가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해요. 화도 덜 나고 그냥 여러모로 그 임산부 캐릭터로 인해서 유발되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도 초반 잠깐 나오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굳이 저럴 거면 임산부 캐릭터로 왜 해놨지?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막 편집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위탁 새남매가 스테이크에다가 폭탄 묶어가지고 구석에다 던질 때, 야, 그 편집은 좀 갑자기 무슨 뭐 EBS 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꾸러기 수비대 같은 편집 방식이 나와서 맥가이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되게 올드하고 유치하고 지금 이 흐름에 저 편집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던가 계속 그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아쉬웠어서 참 보는 동안 노선 정리를 확실히 했어야 된다. 이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영화 감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스래시 상어의 습격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별점 및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스래시 상어의 습격에 대한 제 별점은 2.0. 이건 좀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좀이에요. 여기로 갈 거면 여기로 가든가 절로 갈 거면 절로 가든가 뭐야 이게. 그냥 감독의 그 색채를 살려서 처음부터 병맛으로 갔으면 뭐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 이거 꼭 당신네들 작품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 이제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2.0 이건 좀이라는 점수를 주게 되었고요.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대소동 요범남범 역사상 가장 짧은 한 줄 평이 챌린저스의 야 처바였거든요. 그 처바가 여러 가지를 좀 칠하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여튼 이제 그 모든 거를 함축한 단어여서 테니스도 치고 뭐 딴 것도 치고 뭐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그래서 야처바를 썼는데 그거 이후로 5글자짜리 한 줄 평이 나왔습니다. 상어 대소동 침착맨 제가 또 침착맨 채널의 열혈 팬이어서 예전에 그 침착맨 씨가 각종 극한 액티비티 이상형 월드컵을 하셨었는데 그 중에 아마 이것도 호주였을 거예요. 호주에 그 실내 잠수 시설인데 악어 케이지를 볼 수 있는 잠수 시설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걸 본 침착맨 씨가 영화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해. 이러면서 이제 이런 B급 영화의 오프닝 장면 한 편 뚝딱 말아내셨거든요. 이제 장난꾸러기인 그 애들 2명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막 악어를 상대로 놀리는데 악어가 아가리를 쫙 벌리면서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니 그 두꺼운 유리벽을 상대로 대가리를 계속 부딪히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겁이 질려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전요원은 음악 듣고 있어 가지고 음악에 심취해 가지고 애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 두꺼운 유리벽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끝내 깨지게 되고 악어가 카메라를 향해 아가리를 쫙 벌리면서 애들을 잡아먹는 듯한 화면 보여주며 영화 제목이 딱 뜬다. 악어 대소동. 자, 이렇게 영화가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딱 그게 떠올랐습니다. 상어 대소동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영화가 없어 보이게 만들잖아요. 상어 대소동이라는 말 자체가 영화를 되게 축소시키는 거고 귀엽게 만드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없어 보이게 만드는 단어 1등이어서 영화가 알아서 없어 보이는 길을 택하니까 상어 대소동이라는 한 줄 평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4월 22일이죠. 수요일 라이브 때는 어떤 영화를 다룰 것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정지영 감독의 신작 염혜란 배우 주연 내 이름은 을 다뤄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조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보신 분들 말씀이 좀 양분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의도, 정말 고결하고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도 너무 구슬퍼서 보는데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반성하는 마음도 들고 또 응원하는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을 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의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결과마저 좋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것을 내 이름은이라는 작품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좀 이야기가 극중에 나오는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좀 한데 뭉치지 못하고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잔뜩 풍긴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충 뭐 영화를 아직 안 봤지만 어떨지는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그 평들을 좀 들어보니까 그 의도의 마음이 동할 것이냐 아니면 의도는 의도고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냈는가에 보다 방점을 찍을 것인가 이것이 결국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될지를 판가름 짓게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영화 안 봤습니다. 영화 보고 수요일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창이 조용하네요. 예, 다들 틀어놓고 이제 할 일 하고 계셔서겠죠? 감사합니다. 그거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봄, 난 슬래시 상어의 습격 봄 에피소드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로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